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당은 정권교체 완성을 위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표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만과 불통, 독선의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 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선이 정권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완성합시다. 절대로 안심할 수도 없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저 김은혜는 여러분들 앞에 서지 저 스스로 불편해지겠습니다. 저 스스로 감사받고 저 스스로 견제받는 권리를 느끼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요,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힘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가늠할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바다의 날을 맞아서 부산을 찾았습니다. 생각 잊었는가 꽃처럼 어였고 그 이름도 보았던 순이야. 제가 21년 전에 여기 부산에 근무하러 왔는데 도넛집이 유명하더라고. 퇴근길에 많이 다녔죠. 저희 시장부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번째로 생겼어요. 박태호 대통령님 모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 모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 모셨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들어보시죠. 먹는 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 잊었는가 이런 거 주세요. 혜진아. 예, 오늘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부산에 간 이유는 부산 세계박람회, 부산 엑스포 유치,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윤 대통령의 방문은 항상 먹는 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당선인 시절에도 이제 그때는 사실 뭐 정책 중립의 어떤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까 당선 사례 비슷하게 전국을 한번 돌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이 전국을 이제 이런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27회 바다의 날입니다. 이 바다의 날은 1994년부터
바다의 날로 지정이 돼서 이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행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제 행사 유치에 굉장히 중요하게 힘을 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방문길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 총수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 방문은 사실은 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있지만 사실 이게 뭐 날짜가 매년 5월 31일 날 이게 딱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참석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지금 역전 사업으로 하는 게 바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문제거든요. 그게 지금 최태원 SK 회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유치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고 예. 앞으로 어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 결국 이제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시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뭐 국가적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오해를 받더라도 대통령이 뭐 참석을 강요한 것 같습니다. 저 2030년 세계 엑스포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병무 의원님. 앞서도 잠시 화면에 나갔지만 먹방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멍게 비빔밥, 멍게를 시식하는 모습 잠깐 봤고 전복회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은 이렇게 뭐 가서 음식을 접하는 것 말고도 본인이 검사 시절에 지역 순회 근무를 했을 때 추억을 항상 꺼내놓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랬지만 사실 검사들은 전국 곳곳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또는 대구에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근무를 하고 그때 근무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많은 것이고요. 특히 그 자갈치 시장이야 뭐 이제 관광객도 사실 부산에 방문하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니까 예. 그 거기서 이제 상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과거 그 뭐 본인의 근무 경험, 그다음에 본인의 방문 경험 이런 걸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상당히 그 뭐 혼밥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 뭐 시장에 가면 흔히 정치인들이 이제 저런 그 행동을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경험과 더불어서 뭐 상당히 하여튼 그 보기에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 장면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화면 보시면 글쎄요. 뭐 젓가락으로 비빔밥을 비비는 윤 대통령 모습과 낙지를 든 모습, 아까 전복회를 시식하는 모습도 잠시 만나봤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은 작년 7월 대선 출마 직후에도 자갈치 시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부산 돼지국밥이 대환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화량동에 그 중국집들 많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주 야끼만두가 맛있어가지고 저 여기 근무할 때 퇴근길에 우리 직원들하고 막 다니던 기억이 나요. 그 시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 같지가 않대요. 시장님 나오시는 그 프로는 거의 뭐 본방사수를 했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고 총장님 주제로 제일 많이 토론한 것 같은데. 당시에도 만두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재현 평론가님, 뭐 이 점심 메뉴 혼밥하지 않겠다. 사실 뭐 어떤 메뉴를 먹었고 뭐 어떤 얘기를 했다. 중요한 건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요. 이 자갈치 시장 상인들에게 관리비 민원이 좀 쏟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 출마한 사람들의 각서받으라. 뭐 이런 게 현장 소리를 듣는 좀 긍정적인 요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 출마자라고 하지 본인이 어떻게 주겠다라고 말을 안 한 것은 아무래도 선거 직전이다 보니까 아하. 대통령이 자칫하면 무슨 민원 들어주는 것처럼 비치면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을 약간 살짝 돌려서 답변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조합원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시장 관리비 부담에 대한 또 민원을 또 제기를 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주목한 부분이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고유가 문제로 인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또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민생 대책을 보면 유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른바 부자 감세,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논란이 또 재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방 돌면서 시장도 가고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서민들 중심으로
부자감사라는 논란이 좀 덜 일도록 앞으로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뭐 혼밥 안 하고 많은 분들 만나는 거 좋은데 21대 국회의장단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왜 식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 사실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반기 원구성도 안 되고 여야가 대치 국면인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원구성이 되든 어쨌든 윤 대통령이 좀 나서서 야당과 식사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예. 그야말로 식사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 정치 혼밥하지 않겠다. 오늘 자갈치시장 상인들의 민원 아닌 민원을 듣고 뭐 여러 얘기까지 한 윤 대통령입니다. 식사 시간인데 또 배고프시겠어요? 저희도 화면 보니까. 예. 본론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부산행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작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를 찾아서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명백한 선거 지원 운동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저렇게 비판했었는데 일단 대통령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취임하면 첫 번째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걸 이해하면 된다.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가덕도 갔을 때 국민의힘 주광덕 원내대표, 주호영이죠. 주호영 예. 원내대표께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선거 개입이다. 규정하고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야 공수가 바뀌니까 똑같은 이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다만 아쉬운 것들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던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를 엄청 비난하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 민주당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다의 날 행사 중요하죠. 예. 하지만 선거 하루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잡음들이 안 나오게끔 예. 뭐 총리도 지금 임명돼서 총리도 계신데 굳이 가서 저렇게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가서 자갈치 시장에서 먹방을 시전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예. 먹방 시전. 먹방 시전이라고 봅니다. 예. 보면 20일 동안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예. 어떤 부분을 잘하냐. 국민들의 이미지 정치는 잘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 속살을 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국가 현안 물가 문제도 있고 말로 뭐 밑에 있는 장관들한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잡아라 하는 것이고요. 지금 5월 30일을 보면 밀양에 산불이 났잖아요. 네. 주민들 470명이 대피하고 국가 심각 단계에 이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그걸 좀 지휘하고 이런 바다의 날은 총리를 보내는 좀 그런 본인들에게 또 문재인 정부와 다른 그런 좀 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불 더 신경 쓰고 총리를 대신 보내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그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했을 때 예. 그때는 뭐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뭐 이거에 대한 전략 보고를 받는다 그래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바다의 날 행사는 대통령이 그 뭐 참석 뭐 물론 그것도 뭐 총리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참석을 보통은 해왔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와 같은 그런 중차대한 국가 과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참석이 자연스러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뭐 선거 전에 그 이게 뭐 5월 31일이 뭐 갑자기 만들어진 행사도 아니고 그 원래 있었던 행사에 대통령이 가는 건 저는 자연스럽다. 오히려 내일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40일 앞두고 선거 40일 앞두고 부산 가덕도를 찾았던 당시 뭐 여당의 인사들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총 출동했었는데 당시 여당 화면도 잠시 만나봤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자갈치장을 찾았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부산행 뭐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 윤 대통령 선거 개입 아니냐면서 논란을 제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기간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윤석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잠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윤석열 후보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도전을 상징합니다. 또한 선거 혁신의 시작입니다.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물론 당시 지난 대선 때는 AI 이재명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논란이 된 건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향해서 윤 대통령, AI 윤석열이 마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듯한 이 영상 유포되면서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쓰여진 이제 AI 윤석열 그 모델인데 아마 국민의힘 이전 남해군수 후보 측에서 여기서 음성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아하. 이걸 뭐 윤 대통령이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이 예전에 있었던 영상을 가지고 음성을 달리해서 마치 자기를 좀 지지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윤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걸 만들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음성을 새롭게 입혀서 사용한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뭐 탄핵감이다 운운하는데 그 자체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당시에 해당 후보가 이런 문들을 만약에 조작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실 이제 AI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과연 이거에 대한 어떤 법인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 AI 윤석열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AI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건 AI이기 때문에 과연 이 AI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얼마나 신뢰성을 둬야 될지 또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걸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법률적으로 뭐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앞으로 놓여 있는 거거든요. 뭐 이거나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으로 이런 과학적인 어떤 진보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거법 위반 여부 이건 또 어떻게 할지 이것도 한번 앞으로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전예현 평론가님, 그 앞서 이현정 의원님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민의힘 남해군수가 이 AI 윤석열을 재생산해서 목소리를 입혀서 했다면 그 선에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 근데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탄핵도 가능하다. 뭐 대선 불복 아니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아무리 앞이더라도 박지원 위원장이 이 문제를 너무 키운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근데 이 서 부대변인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시기고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의 AI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저는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고 봅니다. 탄핵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전에 지방 방문했을 때 탄핵 얘기가 자주 나왔던 것처럼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오히려 약간 키운 면이 있다. 말씀해 주셨듯이 아니 뭐 이 정도는 물론 잘못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제작한 것이다. 선에서 그쳐야지 뭐 제정신이 아니다. 대선 불복이다라는 말도 좀 과한 거 아닌가요? 특히 어떻게 이게 대선 불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이 여당 대표에게 맞는 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고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성대모사로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라고 맞받아쳤거든요. 아니 뭐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뭐 상대 부분이 더욱더 잘못했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뭐 이런 부분은요 이제 그 가정이 있습니다. 묵인했다면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얼핏 그냥 저희가 그 객관적인 이 사실관계만 한번 확인을 해봐도 저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을 거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조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거기다 가정법을 전제로 해서 심지어는 지금 뭐 그 취임한 지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집권당 뭐 결국 대표잖아요. 공동비대위원장이. 그런 사람이 거론했다? 이게 과연 적합한 일인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본다면 저는 황당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감 발언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20일이 됐든 어떤 탄핵감이라는 건 법적 근거에 있어서 탄핵 대상이 되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뭐 짧기 때문에 탄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거 개입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진행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임은 엄중하게 그거는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묵인했다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민주당이 고발하기 전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관련됐게끔 논란이 휩싸일 만큼 남의 군수가 AI 윤석열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보내준 것처럼 유권자들은 오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청와대가 아니죠. 하여튼 용인에 있는 집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요? 예. 그렇죠. 용산에 있는 집무실에서 이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바로 잡아야죠. 민주당이 고발하기 전에. 근데 그런 조치가 하나가 없다 보니 이건 묵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어떤 여러 전제는 알겠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아니 이거는 남의 군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걸 왜 대통령실이 몰랐냐, 왜 조치했냐 이야기하면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남의 군수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보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은 왜 있습니까? 예. 놉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 그거는 좀 무리한 주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지금 남의 군수 선거운동하는까지 다 좀 살펴서 그걸 해야 될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 대통령과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은 대통령실은요. 대통령실에서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정보를 상식이지. 수집하면 예. 이걸 가지고 대응들을 해옵니다. 이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셔서 제가 아니 이런 걸 보세요. 제가 갑자기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저걸 올리기 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예. 그게 오히려 상식적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남의 군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이 아무리 뭐 전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이란 발언을 쓰느냐 마냐 뭐 논란거리에 대해서 뭐 내부 의견을 다 들어왔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졌는데 다음 이슈에서 더 뜨거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윤 대통령 부산행은 AI 윤석열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지방선거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막판 돌출 변수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요. 연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송기윤 충북 증평 군수를 향해서 나이를 언급하다가 논란을 하나 키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오늘 정치인들과 그렇게 말씀을 직접 나섰습니다. 내 고향에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모든 실력을 이 공간을 내 고향으로 해서 제가 풀어보려고 왔습니다.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기자로 계속 남으시면 어떨까 하는 덕담을 드리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송기훈 후보님 불쾌하셨을 텐데요. 사과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만나 뵙고 사과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막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현대인의 숙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얼마나 젊으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막판에 세게 맞붙다 보니까 이런저런 돌발 이슈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증평에 내려가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유세 중에 본인도 좋아하는 연기자인데 뭐 군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70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 물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사실 이제 뭐 나이 혹은 노인 폄하 발언은 정치권에서 꽤 쉽게 불거지는 단골 이슈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방한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원래 나이가 80이 가까우십니다. 근데 뭐 여전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미국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73세 대통령이 되셨죠. 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윤호중 당시에 부대변을 했었습니다. 예. 잘 알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되셨는지. 왜 김대중 대통령이 나이 70이 다 돼서 본인이 영국 가시다 오셔서 대선 도전했거든요. 그때 예. 부대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고령화 사회에서 70이라는 나이가
왜 정치를 못할 나이인지. 그리고 또 이 송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증평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연기 생활을 접고 마지막에 이제 고향을 위해서 어떤 군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유독 보면요. 그동안 정동영, 설훈, 유시민 등등 해서 항상 이 나이를 갖고 자꾸 문제를 삼아서 선거 때 영향을 미친 바가 있어요. 민주당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호중 위원장이 선거를 한 이틀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글쎄요. 이게 좀 또 한 번에 이제 실수랑 본인이 뭐 즉각 사과를 해서 뭐 수습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 7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인생 3모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뭐 은퇴하고 나나 2모작하고 3모작하고 또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나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정치인들 머리에 좀 지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기자로서 성공한 분이고 덕담 들이다가 조금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 발언 앞서서는 86그룹들 다 나가라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주장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청년 정치의 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지금의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뭐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국민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몇 살 됐으니까 그만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아요, 서 대변인. 그 본인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여러 공격을 받으면서 586 물러나라고 할 때는 나이를 가지고 몇 살 됐으니까 그만해야 된다는가 이런 방식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유세현장에서는 또 송기훈 후보 비판하는 나이 발언했다. 뭐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논란이 커질 수 있는데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나이를 가지고 발언하는 거는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매우 부적절했죠.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렇지만 정치권 자체가 결국에는 성별, 나이, 혼인, 뭐 종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별적 발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적절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586 용태론 관련해서 나이로서 586 용태를 따지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논란을 붙이기는요. 586 용태론을 말했던 부분들은 윤호중 위원장께서 586 용태는 나이로서의 어떤 퇴장이 아니라 담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송기훈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부적절한 발언과는 조금 차별, 구분을 둬야 된다. 좀 그렇게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나이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59세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송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1952년 7월생이더라고요. 52년 7월생. 아직 생일이 안 지났습니다. 만으로는 70이 만으로 안 됐네요. 따지면 69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70이 넘은 나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좀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고 그 아까 뭐 저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민주당의 역사에서 이 나이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와 관련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도 그때 출마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생생할 거고요.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사실 비례대표직을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아무리 거기 가서 뭐 이제 민주당 후보를 이렇게 그 좀 축켜 세워주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그 비판하는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 기억이 굉장히 또렷할 텐데 또 한번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나이를 갖고 비하하는 거 말씀해 주신 대로 차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이제 국민의힘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서 문제가 됐던 인물이 공천을 받았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범죄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현진 의원이 예전에 국회의장에게 삿대질하면서 몸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 이건 뭐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갔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윤호중 위원장의 이 발언도 매우 부적절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뭐 성별이라든가 외모라든가 특히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의식 없이 하는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그런 발언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뭐 징계라든가 공천에 관한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하면서 송기훈 증평군수 후보가 좀 더 집중 조명된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돌출 변수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 갑자기 등장한 변수는 바로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치동 건물 가액과 증권 등 대략 16억 원 정도를 축소 신고했거나 누락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배우자 소유의 빌딩을 158억 6,700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받아야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락한 금액이 16억 원 이상 다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무효액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중범죄겠고요. 또 자기 재산도 이렇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에 큰 예산을 달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는지. 선관위가 어제 이례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적게 적혀 있다. 16억 정도인데 김은혜 후보 측도 어제 입장문 바로 내고 인정을 했어요. 실무자의 일부 착오다. 만전을 기할 것이다. 실무자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재산 이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범 답안처럼 얘기를 합니다. 실무자의 착오다. 예. 물론 이제 후보자들이 바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16억이 뭐 부동산 15억, 그다음에 주식 1억. 이 두 가지가 16억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법정 토론에 나가서 본인의 이제 재산 부분들의 지분을 8분의 1인데 4분의 1이다. 이런 4분의 1, 8분의 1 이걸 헷갈려서 허위 사실을 또 이제 말하자면 공표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선관위에서 부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김은혜 후보가 돈이 워낙 많잖아요. 수백억 대 자산가인데 10몇억 정도야 뭐 누락하는 거야. 솔직히 크게 본인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예전에 서귀포 후보가 있었어요. 그 후보께서 재산 축소 부분을 한 10억, 13억 정도를 축소 신고를 하고 당시에 이제 답변을 할 때 단순 실무자의 착오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의 실수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벌금형을 300만 원을 때려서 그다음에 결국에는 피선거권 5년 박탈이 됐죠. 예, 선고해서. 예. 그렇죠. 그만큼 재산 신고 축소 신고 부분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예.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저희가 말한 대로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예. 나중에 선거법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될 공산이 크고 두 번째는 저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재산 부분도 관리를 못하는데 경기도정의 큰 예산을 다뤄야 될 도백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잠시 뒤에 볼 거예요. 당선 후에도 선거 무효이 되는지 아닌지 보고 박지원 위원장은 241억 본인 재산도 제대로 계산 못하면서 33조 되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냐. 뭐 200억 중에 16억 과소신고는 의미가 별로 없다. 김기현 위원장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권성동 위원장 또 뭐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맞받아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도 재산 축소 신고했다.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국회의원이나 이제 이렇게 자치단 출마하는 분들이 재산 축소 신고 이게 문제가 되면 사실 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의도성이 있느냐, 예. 실수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재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이제 일단 선관위에서 재산 누락으로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겠지만 아마 재판부도 이게 과연 의도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선거 막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제 반박을 하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이게 뭐 일단 경기도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보시고 이게 과연 이제 의도적으로 이게 숨기려 한 것인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없는데 이걸 너무 많이 막 예를 들어서 축소 신고했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김은혜 후보 그 남편이 이제 꽤 자산가입니다. 예. 사실 뭐 본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16억 정도는 사실 이걸 축소해 뭐 굳이 여기 축소할 이유는 없는 것인데 특히 이제 아마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건 나중에 아마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 보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거 막판 뭐 여당도 계속 그 재산 축소에 대해서 밀릴 수 없으니까 지금 개항을 해 출마한 이재명 후보 얘기까지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재산 신고 누락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공방 얘기 봤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선이 돼도 이게 중범죄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유사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 최병무 의원님.
조수진 의원, 김홍걸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이후에 의원직이 유지됐는데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은 좀 사례가 다르고요. 이게 고의성 여부가 좀 관건이라면서요? 아니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범죄인지는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수사도 해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뭐 그 상당수 그 분들이 뭐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본인이 생각해서 수사와 재판을 이미 다 마친 상태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게 이제 우리 저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신고를 그 과소하게 한 이 이유가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실수냐 하는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벌금 8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건 아마 수사는 틀림없이 받아야 될 거예요. 예. 당선이 되든 뭐 낙선이든 수사는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현재까지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기소도 될 것으로 보여요. 재판에 넘겨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과연 이제 그 기소 당시에 어떤 식의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나올 것이냐. 그리고 재판에 가서 이제 판사가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실수였다고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현직 유지와는 무관한 뭐 예를 들어서 벌금 80만 원이나 아니면 100만 원 이하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50억 있는 사람이 16억을 누락한 거와 200억이 훨씬 넘는 자산가가 16억을 누락한 거는 좀 달리 취급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연 후보 측 민주당에서는 이 재산 축소 의혹,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 총공세를 퍼부었는데요. 그런데 김은혜 후보 경기도 무박 5일간 유세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아기를 아마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혹시 주변에 어린 아기 보신 분 있으신지, 누가 혹시 보호하고 계신 분 있으신지?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킥곡이라고 오늘 제 영화를 불렀던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올라오세요. 누구냐면 제가 며칠 전에 법인카드를 안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김은혜 후보 측도 이 부분을 제기했어요. 김동연 후보에게 기획재정부 부총리 시절에 특정 업체의 명절 선문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포착됐다. 그래서 또 고발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김동연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말 그대로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되고 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실무를 보통 장관들이나 부총리가 일일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제 취재에 응했고, 예. 그리고 누군가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되는 문화는 지금 많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한 것은 검찰에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그런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보기엔 사실 이 논점보다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발언이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이 야당의 공세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현 평론가 정말 죄송한데 그 부분은 또 저희 이어지는 잠시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제가 한번 추가로 질문 드리는 건, 전현 평론가의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일감 몰아주기나 명절 선물을 특정 업체에 하는 거는 실무자 선에서 더 되는 문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예. 지인이냐 아니냐는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총리 정도에 되는 인물들은 대다수가 지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쟁점이 아니고요. 예. 계약법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잘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고, 예. 그 부분을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이해는 잘 안 돼서, 그러면 뭐 이게 부총리급이 웬만하면 다 지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이렇게 딱 이분해서 나누기 어렵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은 근데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지는 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저것이 뭐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의 직접적인 업무 추진비로 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의 항목인 건지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 격전지답게 경기도에서는 지금 각자 의혹, 특히 이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가 뜨거운 이슈가 돼서 야당에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경기도 얘기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노인 평화 발언까지 돌출 변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지방선거 이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5위인데요. 먼저 김포공항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난데없이 등장한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로 여야 공방이 꽤 뜨겁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해서 김포와 인천 일대 또는 서울 서부권을 개발하자는 게 이재명 후보의 핵심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여지까지 이용 잘하던 그거 공항 노선이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걸 다 없애고서 두 번 갈 거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비행기 때문에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개발된다고 하면 거주자로서는 일단 좋죠.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그동안의 뭐 피해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마저 도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 관광 망가진다. 이런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공약을 했던 송영길 후보는 어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였는데 이 의원님, 그러니까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유세에서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꺼내면서 이전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글쎄 꼭 해야 될 일이면 대선 후보 때는 왜 안 하시고 이제 보궐선거 때는 꼭 하시겠다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여기 또 그런 얘기 하십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 관광이 망가진다는 것은 삼척동을 다 하는 것인데 이거를 뭐 악당의 조작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는요 민주당의 제주도에 있는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들도 악당인가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김포공항이 없어지면 관광객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김포공항이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 제주도 관광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공항 옮긴다는데 이게 뭐 다른 데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천공항에 통폐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충분히 지금 저 제주 시민이나 제주도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악당의 조작 선동이다? 글쎄 이재명 후보의 반대 이야기하면 다 악당의 조작 선동인가요? 글쎄 이게 객관적으로 옛날에 이미 이런 관련된 것은 이미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도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받아봤는데 거기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김포공항을 없앴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문기관들도 다 지적하고 있는데 다 이것도 악당의 조작 선동인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2의 강남으로 발전시키겠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도 이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포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김포공항 문제는 전체적으로 당 내에서도 조율을 좀 거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조율 없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공약 때문에 다른 지역 관련되는 공약 문제에 있어서는 당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할 문제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반대신가요? 저는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이 있지는 않지만 우려는 표하면서도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서 대변인,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보니까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 노선을 줄였을 때 일자리 13만 개가 줄고 피해 대부분은 지방으로 귀결된다. 30년간 교통비 추가 지출이 4조 6천억 원 된다.
내부 보고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이재명 후보가 내놨다. 뭐 이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김동연 후보도 얘기했던 게 저게 객관적인 시각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는 공격들, 뭐 저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 부딪혀서 여러 가지 거친 말이 오가지만 예. 결국에는 지역 유권자들의 수요, 그걸 보통 민원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 김포공항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표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도 있고 전국에 관련된 데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표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이거를 홀딩을 시킨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인천 계양에 오면서 서부 지역 김포공항 이전을 바라는 분들, 서울 강서, 김포, 인천 계양, 부천 이렇게 이제 그 주위의 지역민들께서는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장 후보로 나온,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예. 그렇죠? 이기재 지금 후보가 거기 공보물에도 김포공항 조속 이전 추진이라는 이 공약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 강서울의 김포공항 민주당 지역구가 진성준 의원인데 진성준 의원은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고요. 언급이 없는 것이죠. 그냥 언급이 없는 것이고 예. 일단 이기재 후보 자체도 국민의힘에서도 김포공항 이전하자.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아니 강서 쪽 발전을 위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이에요. 김포공항 이전합시다. 어쩌습니까? 그런다. 경청할 만합니다. 이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을 2번이나 했어요. 그 부분 저희가 영상에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또 말하자면 입장 자체가 예. 이 기억 상실증인지 모르겠지만 선택적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분 이내에서 선거이기 때문에 쟁점화 시키기 위해서 한 거는 제 이해는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김포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온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제주도도 망하고 지금 박경준 시장도 부산도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또 이재명 후보 소속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 내부 보고서가 있기 문건은 때문에.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건 좀 홀딩을 하자는 얘기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근데 보류를 해보자. 그렇죠. 정책이라는 건 계속 시대상에 따라서 바뀌니까. 무슨 근데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김포공항 이전 자체가 악마의 정책이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건 선거 그냥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김포공항 주변 권역별의 당별로 혹은 의원별로도 네. 다 생각들이 좀 달라서 그렇죠. 최병무 의원님, 네. 저는 민주당 내부 보고서도 내보고지만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뭐 여당에서 평가하길 이재명 후보 혼자 살리려고 지금 다 망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네. 그런데 개항을 선거에만 국한하면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꽤 던질 만한 승부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항을 유권자들은 아마 그 김포공항 이전, 그러니까 김포공항 폐쇄죠 사실은 인천공항으로 합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 목동이다 아니면 김포 뭐 이런 지역에 그 저 비행기 뜨고 내리고 할 때 굉장히 소음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고도 제한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검토를 했는데 그걸 이전한다고, 그걸 폐쇄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러 불만이 있으니까 표 계산을 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보류한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그게 이제 저 보고서의 형태에 나와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인천 계양을에 나와서는 이거는 인천 계양을 선거에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 예를 들어서 양천 뭐 국민의힘의 양천구청장 후보 수준의 후보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그렇죠? 주자니까. 대선 주자고 더군다나 그 민주당의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표를 고루 따져보고 뭐 그 득실을 계산해봐야 될 정치적 리더인데 그런 리더가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해서 개항을 그 어떤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서 그 공약을 내놨다. 그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저는 정치 리더로서 좀 문제가 있는 그 공약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좀 작아졌다 이번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2년짜리입니다. 그렇죠? 2년짜리 국회의원이 과연 내세울 그런 정도의 공약이냐? 이것도 강력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이 제주 관광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예 제주도로 직접 가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제주 관광 수요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원주나 청주로 사람을 보내도 다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초밥이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좋아하는 초밥 가게 멀어지면 적게 먹는 건 당연하고 이게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거 아니냐. 제주 관광에 타격 없다. 이 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군요. 저는 그럼. 이현종 의원한테 물어본 줄 알았어요. 제가 답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주 관광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장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의 기능을 흡수하는 전제 조건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옮기는 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도 이제 공항 철도가 있잖아요. 그 철도를 타고 가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철도 중장기 철도 계획을 보면 좀 더 빠른 그러니까 고속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이걸 좀 더 빠르게 늘리고 또 공항철도 노선을 늘리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논의가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됐을 때 옮기는 거예요. 너무 초장기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포공항을 이거 뭐 하루아침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뭐 최병민 의원님은 2년짜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년하고 또 혹시나 재선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윤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당장 그 선거에 유리하도록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주공항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장 김포공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만약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제주도로 직접 날아가가지고 그 제주 관광에 대해서 아니 뭐 초밥 가게 비유까지 했는데 이현정 의원이. 근데 오늘 또 이재명 후보도 지지 않고 제주 관광이 망가진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이고 5살짜리 미성년 어린아이 투정이거나 알고도 하는 거짓말이다. 다시 한번 또 악당의 조작 선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주도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분들이 악마의 선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이 지금 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제주도 지사 후보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악마의 선동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주도의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김포항이 없어지면 제주도가 어떻게 이 경제나 이 관광이 어떻게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자회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앉아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안 하고 지금 이 5살 아이 투정 같다? 그분들이 5살 아이입니까? 그분들 향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민주당 출마한 후보들하고 전화라도 한 통화 해서 물어라도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당내에서 한 번도 토론도 거치지 않고 한 번도 누가 상의해보지도 않고 저렇게 불쑥 기자회견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 다들 당황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당황합니다. 조홍천 의원 이거 다 검토했다가 그냥 안 한 거를 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데 혼자만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바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작년에 2번이나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안이 서울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공항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논의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통합될 때 생길 수 있는 경제 효과나 그 외에 장점이 많은데 미처 상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많은 공부를 했고요. 발전시켜볼 만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곧바로 오세훈 후보는 이 민주당의 이 얘기에 바로 반박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거 검토해 주세요 하는데 그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시장이 온 전국을 들끓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놓더니 무리스러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쓰럽죠?
서영주 대변인 이 얘기하고 싶으셔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작년 2번이나 오세훈 시장이 긍정적인 입장평을 했다. 근데 오 시장 얘기는 아니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여러 질의를 하는데 그거 뭐 딱 잘라서 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세훈 시장처럼 예.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할 때는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또 불리하면 불리하지 않게 또 다르게 해석하고. 오세훈 시장이 언제부터 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내내 했습니까? 본인이 반대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시장으로서 단호하게 맞섰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김포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건 변명이고요. 김포공항 이전 부분들이 그렇게 첨예하게 본인도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강서 지역은 본인 유권자들이고 서울 시민이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이전을 이 시민들께서 서부 지역 말하자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반대했다가는 당연히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준 것이죠. 중요한 거는 김포공항 이전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 잘하시잖아요. 딱 이 김포공항 듣자마자 이거 선거에 활용하면 되겠다 하고 그걸 듣자마자 제주도로 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주도에서부터 제주도가 김포공항 이전되면 망한다는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제주도를 몇 번이나 갑니까? 결국에는 김포공항 이전 자체가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서 예. 이게 과연 갈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되는 그냥 민원 사항이에요. 예.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될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 자기 부정까지 해가면서 가는 것들은 오세훈 시장은 좀 딱하고 그다음에 좀 지방선거에서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시장 영상을 지금 봤잖아요,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기자 생활을 참 오래 했지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저게 오세훈 시장이 긍정적인 답변인가요? 부정적인 답변인가요? 저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이거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그 민원 사항이 발생해 있는 거예요. 그 김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 거기에다가 또 하나 그 뒤에 달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다. 이렇게 보면 저는 앞뒤 문장을 다 연결해서 보면 부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뭐 지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끄집어내서 지금 오히려 오세훈 시장한테 역공을 퍼붓는 그런 것들은 한번 좀 제가 보면 그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여러 사람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난데없이 대선 막판에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꽤 이슈가 됐기 때문에요. 개항을 해 출마한 이재명 후보 목소리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 퍼진 이재명 후보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지역구 유세 도중에 항의를 받다가 이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화면을 먼저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 나왔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 내가 고발할 일이 없는데 무슨 고발을 했어? 아니 근데 그냥 왜 오신 거예요? 30일밖에 안 됐잖아요. 아이가 참 저 친구들도 열심히긴 한 것 같아요. 여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 같죠? 네. 내가 언젠간 여기 나타날 거라고. 네 맞습니다. 정성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들 대립해서 죽이지 못해 한 달이 되는 이게 꼭 자유당 시절에 서북청년단 폭력 조직들 정치폭력 조직 이게 다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극우 폭력화되는 과정인데 참 나라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화면 보신 그대로예요. 몇몇 시민이 이재명 씨 왜 나 고발했어? 혹은 근데 왜 개항에 오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차에 타자마자 서북청년단 정치폭력 조직과 같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의도성을 갖고 이재명 후보에 접근해서
저런 선택적인 말을 했다 이렇게 이 후보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목소리도 그냥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학성기나 뭔가를 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왜냐하면 저렇게 크게 들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상대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대 입장에서 국민의 후보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사는 표현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자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뭐 막 무슨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뭔가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후보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저는 뭐 누가 의도를 가졌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남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서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하여튼 이재명 후보한테 아마 항의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불쾌함이나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또 무슨 정치 폭력 조직까지 연관시키는 이거는 참 상상력이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이재명 후보 혹은 윤영선 후보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개항을도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까지, 김포공항 이전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지방선거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 혹은 윤석열 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밀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이 공개 업무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런데 법무부가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인사도 검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다. 한 장관 어제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다음 달 7일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최 교수님 속도전이라면 속도전이고 일단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한동훈 장관의 말을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문제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인사검증 업무가 그냥 통상적인 소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을 인용하면 늘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법무부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인사 업무는 고유 업무로 인사혁신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비서실 했던 이유는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에서 그 일을 했는데 그 민정수석실 없어졌으면 당연히 원래 했던 부서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저게 특별한 다른 업무가 없고 경찰, 검찰, 국정원에서 보내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라면 그게 법무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 의견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 말씀처럼 그럼 그걸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납득이 갈 텐데 법무부로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사혁신처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에서 그러면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냥 정보만 수집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판단하거나 개인적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 전혀 없이 보낼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그게 소통용으로 불리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은 비밀 업무에서 이제 공개 업무로 바뀌는 과정이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현정 의원님.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될 게 그러면 앞으로 있을 대법관, 이제 사법부 인사도 법무부 직속, 한동훈 장관 직속 이 공직 검증에서 하는 거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상권 분립 위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권 분립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우위가 있는 겁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3사람, 국회가 지명한 3사람 등등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무부 이제 인사검증단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제인가 하면 결국 인사를 추천하는 기관과 검증하는 기관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도 안 합니다. 그럼 이거를 공개적으로 국회가 검증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법무부로 옮기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제도보다는 저는 훨씬 더 진일보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옛날에 돌아갑니까? 옛날에 돌아가서 그냥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걸 추천도 하고 검증도 다 하고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자고 이제 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제도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제도고 대법관이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검증은 받아야 된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검증이 따라야 됩니다. 최 교수님, 이 의원님 각기 다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법조인들도 좀 시선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시각이. 법관을 인사검증할 수 있는 건 권력분립 위배, 원칙 위배다. 여상원 변호사는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검찰 얘기 짧게만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뀔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도 이거 얘기 전해드렸어요. 한동훈 장관의 검찰 사직글에 대해서 여러 칭찬 댓글이 달렸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근데 이를 두고도 또 한쪽에서는 한동훈 장관 이제 검찰 인사, 법무부 장관이니까 검찰 인사 앞두고 있으니까 이거 인사 신경 쓰고 일부러 좀 칭찬 댓글 많이 실명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저 2%라는 것이 이제 실명으로 대부분이 올리게 되니까 예. 거기에 사실은 비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 한 300여 개의 선풀이 달렸다고 하는데 지금 검사 숫자가 2,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많은 숫자는 저기에 댓글을 안 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도장의도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과 과거 같이 근무했을 때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저기에 댓글을 지금 단다고 하는데 예. 눈도장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2,200명이 넘는 검사의 다수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다소 저는 안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검사들이 여기에 실명으로 댓글 단 부분이 인사 잘 받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지금 한 300여 개밖에 안 된다니까. 예. 검사는 2,200명인데요. 예. 2,200 중에 300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300개의 댓글이 현재까지 달리는 부분들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과 권력이 집중된 일을 방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성 경쟁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 자체가 저는 이 선풀이 결국에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권력 자체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중이 되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잘 보살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한동훈 장관 저번에 아까 인사 정보관리가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검사 동일체처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어떤 동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이제 인사검증 얘기도 그렇고 최근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좀 혼선이 있고 이 부분을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도 어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주변과도 관련이 있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 대통령 집무실 사진 유출 두고도 여러 논란이 좀 있는데요. 잠시 화면부터 보고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맞습니까? 위원님,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법무장관에게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의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적절하다고 것은 소환 조사하는 방법. 김건희 여사 사진 관련해서요. 어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해봤는데 두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죠. 공식 창구가 아닌 대통령실이 아닌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들, 혹은 대통령실이 초반에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20분 뒤에 김건희 여사 핸드폰 카메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거다. 이 논란부른 해명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보좌하는 직원의 필요성을 느꼈다. 대통령실도 이렇게 오늘 얘기를 좀 했어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은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저게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어쨌든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자발적으로 생긴 그룹이긴 하지만 그 그룹에서 대통령실이 저렇게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무실 같은 경우는 보안고이기 때문에 그 기자라든지 공식 행사의 기자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가 찍어야 돼요, 사진을. 그리고 제한된 사람에게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근데 저게 어쨌든 건희사랑이든 건사랑이든 민간인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저 사진이 공개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사진은 찍을 수 있고 공개할 수도 있는데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해야죠. 저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좌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거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체계 자체를 공식화해야 돼요. 특히 대통령 부인도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또 집무실과 관련된 상황들은 공적 영역의 범위 내에서 절차에 맞게 시스템에 맞게 운영되고 공개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 과거, 그러니까 영부인 부속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만한 인원을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사진 유출 논란 관련해서요. 이번 주제까지 대통령실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탄핵안 상정하고 표결해라. 어찌되나 보자. AI 윤석열 탄핵 관련 발언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요.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나이 안 먹나요? 본인 또한 586 세대면서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예. 나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없는 게 문제다. 아하. 이 증평군수 출마한 그 배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누가 까마귀고 누가 꿩인지 흠없는 후보자는 없군요.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선거 없애고 시험 쳐서 뽑아야 된다. 이게 무슨 나라를 위한 것인가? 뭐 선거가 너무 많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일 투표하셔야 됩니다. 내일 지방선거 얘기까지 오늘 5개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 대통령실 얘기도 해봤는데 전직 대통령 얘기, 양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이는 이 단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살인과 방화, 협박, 명예훼손 등 얘기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례적으로 영상까지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편만 국민이고 이편 안 들고 니한테 비판하면 사적 반지성 열거해. 문재인 간첩! 저 문재인이가 두 발 먹고 잠 못 들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하에 계신 홀량제리시여 깨어나서서 여기서 한국 듣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밤에 환청도 들린다고 그러시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해서 예. 그 동네 어른들께서 정신과 가서 진료도 받고 진단도 받아왔어요. 양산 시민들의 이제 피해 목소리도 좀 들어봤는데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근데 혐의 부분이 조금 이제 눈에 띕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모욕과 명예훼손, 살인과 방화 협박,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이렇게 경찰 고소장에 적혀 있거든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 그 병산마을 동네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문 대통령 본인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형사적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위 문화가요, 좀 이게 도를 넘는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당한 주장을 한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음향을 이용한 이것들은요. 지금도 보시면 많은 시내도 보면 시위하는 분들은 없는데 이게 스피커만 틀어놓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위하는 분들이. 저는 이 부분도 좀 법률적으로 좀 정비가 된다 봅니다. 보면 정말 정당한 시위 같은 1인 시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용을 해야죠. 그렇지만 소리나 소음 이거를 통해 상대방을 괴롭힌다. 이런 식의 시위 자체는 저는 반드시 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의 시위 방식들을 좀 시위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문 전 대통령의 고소장 접수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윤영찬 의원의 SNS를 통해 공개된 여러 영상인데 저희가 화면 소리는 현장 소리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은 욕설이 섞여 있어서.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이건 이제 경찰에 고소한 법적 대응 문제고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시민들을 고소한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의 혐의가 뭐 모욕, 살인, 방화, 협박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뭐 부족하다 일각의 시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우리 의원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시민들을 고소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저분들은 시민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안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법률을 위반하거나 상대를 피해를 주거나 지금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저 해당 단체 주장은 그렇죠. 뭐 애꿎은 지금 양산 사저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집시법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데시벨까지 조절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그건 이제 원래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아까 이제 방송에서조차도 못 틀 만큼 욕설과 확성기에 대한 음향 여러 가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못 트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앵커님도 거기에서 한 달만 살아보시면 그분들을 시민으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거기 말하자면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다시 본연의 시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는 것들은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하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평산마을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시민을 고소했다 이런 좀 얘기들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를 그리고 뭐 고소한 사람은 4명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남의 평온을 해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단체의 행위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직접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못 살게 굴고 확성기 방송을 해두고 있는데 이거 송영길이 당선되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선돼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뭘 한번 국무회에서 내가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해결하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건 좀 한마디 좀 멘트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경찰의 고소장까지 접수가 됐는데 그 전에 윤 대통령이 한마디 발언했으면 집회를 좀 멈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야권 인사들의 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시위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던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도 바로 만나볼까요? 늙은 쥐를 잡는 쥐잡이 특공대. 그런데 제가 쥐띠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쥐를 잡겠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는 늙은 쥐를 잡자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덜 늙은 쥐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문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양산 시민들의 피해 뭐 저희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뭐 여러 그 고충과 고통도 있겠습니다만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뭐 여러 집회를 했던 부분과 지금 윤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부분이 이게 어폐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좀 동시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 뭐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지금 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저런 식의 시위를 벌이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들 뭐 이런 거 그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어떤 식으로 뭐 좀 말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박영선 전 장관, 민병두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가서 거기 가서 그것도 밤이잖아요. 야간에 뭐 저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게 그 피해자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뭘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일 일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또는 뭐 민주당 측이 저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집회에서 했던 형식과 지금의 문재인 전 대통령 집에서 하는 형식은 달라요. 저 사람들 24시간, 지금은 이제 경찰이 이걸 조치를 해가지고 6시 이후에는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밤새 들었습니다. 24시간. 확성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면까지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지금도요. 허용된 법적 범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모든 수단을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질문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를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한마디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에서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다시 만약에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어느 그 전직 대통령, 보수의 전직 대통령 앞에가 저렇게 하면 그걸 또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비판할 수 있지만 저렇게 무도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한 몫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지방선거 특집입니다. 특집 뉴스탑10으로 1시간 먼저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